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사대부나 양반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 자연 속에 묻혀 야인으로서의 생활을 즐기던 별서정원이 아닌 것은, 이 문제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소세원, 양산보의 소세원, 그 다음에 정약용의 다산초당, 그 다음에 윤선도의 부용동 정원, 이 세 군데는 다 나온다 그랬어요. 방아수리정은 수원 화성에 있는 정자로 문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건데,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독특한 정자의 모양으로 할 때도 방아수리정이 한 번씩 나옵니다. 어쨌든 이거는 별서정원은 아니다. 2번. 다음 정원 시설 중 우리나라 전통 조경 시설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창덕궁에 보면은 주암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 부용종에서 바라본 주암로를 올라가는 입구에 이렇게 치병 생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게 복원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화계라든지, 그 다음에 석지 우리 왜 백제 시대 때 보면 석연지 얘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석지, 요 세 가지는 우리나라 전통 조경에서 많이 이용되어지는 거예요. 벽천은 우리가 실용적인 조경 시설물의 하나로 독일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아마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 3번. 사적인 정원 중심에서 공적인 대중공원의 성격을 띈 시대는, 자, 우리가 사적인 정원에서 갑자기 퍼블릭으로 넘어오는, 공적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이제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센트럴파크 생기고 뭐 이럴 시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19세기 정도가 돼서야 이제 버크네드 공원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1800년 후반에 센트럴파크로 이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공적 정원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20세기 전반이면 이제 근대, 현대의 조경이 이제 들어선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9세기. 자, 다음 4번. 조선시대 후원 양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맞는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중엽. 조선 중엽 이후 풍수지리서의 영향을 받아 후원 양식이 생겼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새롭게 생긴 양식 중에 하나가 후원 양식입니다. 자, 두 번째. 건물 뒤에 자리받은 언덕배기를 계단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걸 우리 화계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원에 있는 화계, 바로 앞에 문제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경복궁 교태전 후원인 아미산, 창덕궁 낙선제 후원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낙선제 후원과 교태전 후원에 이렇게 화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뭐가 잘못됐냐면, 향나무를 주로 하지 않았고 다듬어 장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히 조선시대의 정원 양식 특징을 이야기하면 낙엽 한렵수를 주로 식재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가 정원의 경우는 후원에 과실수, 유실수 같은 것들을, 앵두나무 이런 것들 많이 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영국 정형식 정원의 특징 중 매듭 화단이란, 이 매듭 화단은 얘기가 이제 간혹 문제에 이제 한 번씩 나오는 얘기인데요. 1번. 그냥 이거는 딱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낮게 깎은 회양목 등으로 화단을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획한 낮게 짧게 자른 생울타리하고 모양이 좀 완전 다릅니다. 생울타리는 이렇게 길게 식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깔끔하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매듭 하단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하학적 문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짧게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울타리의 개념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매듭 화단이라고 하고 정형식 정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듭 화단 문제, 요 반대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낮게 깎은 회양목 등으로 화단을 계약적 문양으로 구획한 화단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듭 화단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6번. 고대 그리스에서 아고라는, 우리 아고라 포rum은 일단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 시대 때는 포rum, 이탈리아에서는 프라자 혹은 스퀘어, 그 다음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 유럽, 그러니까 고대 유럽 쪽에 가보면 대부분의 광장이 많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유럽을 가보시면 광장이 많이 발달된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는 아고라, 그 명칭이 아고라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포rum과 같이. 자, 다음은 7번. 고려시대 궁궐정원을 맡아보던 관서는 내원서죠. 자, 보시면 상림원은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관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원서는 조선시대 세조 때 장원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8번. 조경 양식을 형태적으로 분류했을 때 성격이 다른 것은, 자, 평면기하학식이나 중정식이나 노단식은 우리 정형식 정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양 유럽 쪽에서 있었던 정원 양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회유 임천식은 일본에서 주로 있었던 자연 풍경식 정원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4개 중에 다른 것은 회유 임천식, 요게 다른 거죠. 자, 9번. 조감도는 소점이 몇 개인가? 자, 조감도는 소점이 여기 보시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시도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2D, 3D 이야기할 때 소점이 몇 개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생긴 소점이 있냐, 여기서 2개로 보느냐, 3개로 해가지고 소점을 3개로 보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조감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나 무슨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새가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으로 나온 그림을 우리가 조감도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입체적으로 표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점이 3개입니다. 이거는 뭐 그림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감도는 소점이 3개. 자, 다음 10번. 19세기 유럽에서 정형식 정원의 의장을 탈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표현하고자 한 조경 수법은, 이 자연 풍경식 얘기가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풍경식은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표현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단식은 이탈리아에 있는 구릉지를 계단처럼 만든 정원 양식이 노단식, 실용주의식은 우리 독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교식은 아마 인도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가장 가볍게 느껴지는 색은, 자, 가볍게 느껴지는 색은 명도의 영향을 받아서 밝은 색일수록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밝은 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중에서 가장 밝은, 명도가 높은 노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흰색 아니면 노란색. 좀 퍼져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가볍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봄이나 이럴 때 되면은 색깔이 화사해지면서 가벼운 느낌의 옷을 입게 되죠. 그 다음에 겨울 되면은 좀 무거운 느낌의 검은색이나 이런 색을 입게 되는 것처럼 이 가볍게 느껴지는 게 주로 흰색과 노랑을 이야기한다. 이 중에서는 노랑입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공원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자, 묘지공원은 10만, 체육공원은 10,000, 광역군립공원은 100만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 면적이 1,5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근린생활권은 10,000제곱미터. 그래서 우리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적은 면적은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가장 넓은 면적은 광역권 근린공원이 면적이 가장 크다. 이거는 우리가 뭐 가장 크고 가장 작고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중복돼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3번.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의 주차 단위 구획 기준은, 자, 평행주차 형식 외의 장애인 전용 방식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반형, 우리 일반적으로 주차 공간은 이렇게 하고요. 장애인 전용은
일반형은 2.3m 곱하기 5.0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은 3.3m 곱하기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옆 너비가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너비가 아마 조금 더 넓은 장애인 전용은 좀 넓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간혹 출제되는 거라서 이것도 번호, 숫자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얘는 아닐 거고요. 얘도 아닐 거고요. 2.3에서 5.0입니다. 근데 요즘 뭐 아파트 주차장 보면은 조금 옛날 건 조금 좁고 요즘에 조금 확장용으로 해서 많이 넓어졌죠. 자, 다음 14번. 옴스테드와 보우가 제시한 그린 스워드 안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그린 스워드 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공모안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센트럴파크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입체적인 동선체계예요.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동선과 동선이 겹쳐지는 부분을 교차로로 만든 게 아니라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트럴파크에 가면 작은 다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동선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인 거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 다리를 보는 매력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입체적 동선, 센트럴파크 하면 입체적 동선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주변에 차음과 차폐를 위해서 주변에 식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센트럴파크 주변으로는 다 건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엄청 넓고 길기 때문에 드라이브 코스가 큰 길로 나와 있고요. 중간중간에 동적 놀이를 위한 운동장도 나와 있습니다. 야구장이라든지 뭐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운동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잔디밭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그 특징을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5번. 보행에 지장을 주어 보행 속도를 억제하고자 하는 포장 재료는, 보행에 지장을 줘요. 왜 지장을 주지?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 속도를 억제한다. 빨리 걷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빨리 걷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오돌토돌해가 해가지고 빨리 걷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뭐 지압보도라든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입자가 큰 경우에는 보행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가로수를 심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 목적은 그늘을 보행인들에게 녹음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환경을 개선하거나 시선을 다른 데로 퍼지지 않고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시선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음과 방화의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음과 방화의 효과가 있는 거를 앞서 설명한 것 중에 완충녹지라는 걸 아마 배우셨을 건데요. 방음식재나 방화식재 이런 것, 방풍식재 같은 것들이, 이거는 완충녹지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17번. 근대 독일 구성식 조경에서 발달한 조경시설물의 하나로 실용과 미관을 겸비한 시설은, 아까 1번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벽천은 공간 차지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용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일 이야기하면 벽천을 이야기합니다. 캐스케이드는 보통 그 노단식 정원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계단식으로 된 물 폭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18번. 거푸집에 미치는 콘크리트의 치갑에 대한 설명. 자, 여기 정리를 이렇게 쭉 적었는데요. 경화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이 큰 게 아니라 작습니다. 경화 속도가 느리니까 옆에 압력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자, 슬럼프 값이 크다는 건 뭐예요? 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배합, 이거는 리치 믹스라 그래가지고 시멘트가 좀 더 많이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껍거나 붓기 속도가 빠르거나 습도가 높거나 온도가 낮거나, 그 다음에 거푸집의 강성이 크거나 진동기를 사용할 때 치갑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번. 비옥지를 가장 좋아하는 수종은 비옥지를 좋아하는 나무 대표적인 게 주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척박지에 우리나라 야산에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많이 보시죠. 얘네들은 비옥지에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유난히 이제 비옥지를 좋아하는 나무가 주목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비옥지를 좋아하는 수종, 주목, 삼나무, 측백, 오동나무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20번. 용광로에서 선처를 제조할 때 나온 광석 찌꺼기를 석고와 함께 시멘트에 섞은 것으로서 소화열이 낮고 내구성이 높으며 화학적 저항성이 큰 한편 투수가 적은 특징을 갖는 것은 이제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시멘트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용광로에 선철 제조할 때 나온 찌꺼기다 그러면 고로죠. 여기 이제 그 혼합 시멘트 혹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 실리카는 이게 계속 중복돼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1번. 봄에 꽃을 가장 빨리 보려면 어떤 수종을 식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제일 이른 시기에 꽃이 피는 수종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나마 말발도리가 제일 빠른데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산수유, 생강나무, 그거보다 더 빠른 게 풍년화겠죠. 개화 시기도 같이 알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매실나무가 이른 봄, 보통 한 3월 달쯤에 많이 개화를 해요. 2, 3월 달에. 아니면 2월에서 3월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장미과고요. 흰색 또는 분홍색 이런 것들이 많이 향이 굉장히 좋죠. 매실나무 이게 가장 빨리 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말발돌이고 자기나무는 이제 초여름에, 금목서는 가을에 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기적으로 일찍 피는 것들도 알아야겠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가을에 피는 꽃들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봄철에 가장 빨리 피는 나무는 매실나무가 맞습니다. 3번. 상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블로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블로와는 한 해살이 초화입니다. 초화. 상록용은 아니고요. 국화가의 한 해살이 식물로 겨울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록용으로 단연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23번. 홍촉과. 그 다음에 잎이 넓다. 이거 아마 제가 알뿌리 식물, 구근 식물 할 때 설명을 잠깐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홍촉과에 해당되고 굉장히 큽니다. 3, 40cm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히아신스는 봄에, 튤립도 여기 봄인데 여기 백합과고, 그래서 춘식구근과 추식구근 이렇게 다 시기적으로도 다 분리를 해놨고요. 또 뭐 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늘줄기를 양파처럼 생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홍촉과를 이야기했고 얘는 근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근경에는 다알리아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다알리아는 홍촉과는 아니죠. 가을에 피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혹 인경, 뭐 근경, 괴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뭐 특징적인 거 하나만 알아도 얘가 칸나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한 종류의 정확하게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기억하면 이런 예문이 나왔을 때 맞추기가 쉽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골재의 입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골재 우리는 콘크리트를 만들 때 장골재와 굵은 골재를 사용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입도, 생긴 모양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골재의 대소 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우리는 입도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3번을 지금 얘기하는데 공국이 커지기 때문에 입도가 좋은 골재는 골고루 잘 혼합되어 있으면 강도가 좋죠. 저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맞는 걸 보겠습니다. 입도 시험을 위한 골재는 사분법이나
시료 분치기에 의해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 이제 얘를 채를 쳐서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입도란 크고 작은 골재알이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며 체가름 시험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다. 자, 체가 듬성듬성한데 걸러지는 게 몇 프로, 체가 아주 촘촘한 데서 걸러지는 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굵은 골재 몇 프로, 작은 골재 이런 것들이 골고루 혼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입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굵은 거 작은 것이 잘 섞여 있어야 빈 공극이 적어지면서 강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큰 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극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작은 골재가 메울 수 있도록 입도가 좋은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적절히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입도가 좋은 골재를 사용하면 강도가 오히려 좋아진다가 맞겠죠. 답은 3번입니다. 25번. 조경시설물 중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인공암이나 화분대나 수목보호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인공폭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FRP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수족관의 수조 같은 경우에는 투명해야 돼요. 물고기가 다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크릴이 적합하지. FRP보다. 그죠? 네, 우리 그 합성 수지의 특징을 좀 알면 이런 문제는 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다음 26번. 수준 측량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우리 수준이 낮다 높다 이런 말 하죠. 레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준은 높낮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관련이 없는 것은 엘리데이드죠. 엘리데이드는 측선의 방향을 측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판 측량할 때 제가 얘기를 아마 했을 건데 여기 추가 달려 있고 얘 방향을 이렇게 보는 거 얘기했죠. 이거를 사용할 때 엘리데이를 하는데 이거는 방향을 측정하는 거지 수준 측량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엘리데이드가 그렇습니다. 자, 27번. 다음 수종들 가운데 단풍이 붉은색이 아닌 것은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단풍나무는 대부분 붉은 단풍이 든다고 우리가 딱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단풍나무과에서 붉은 단풍이 아닌 노란 단풍이 드는 게 이제 내군도하고 고로쇠 나무인데요. 그게 황색으로 돼 있고요. 대왕참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참나무는 황색이어야 하는데 얘만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우리가 이제 원래 단풍나무는 붉은색인데 노란 요 두 가지. 예, 대군도하고 고로쇠. 그 다음에 참나무는 다 갈색이거나 황색 계열이어야 되는데 대왕참나무만 붉은색. 요런 특징적인 거를 따로 외우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단풍이 붉은색이 아닌 것은 4번 고로쇠 나무가 되겠습니다. 28번. 생장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자, 여기 답은 비자나무인데요. 자, 속성수는 요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목하고 비자나무를 좀 늦게 천천히 자라는 나무로 아시면 돼요. 우리가 그 전에 주목 얘기할 때 아마 제가 얘기했을 텐데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고 그래요. 얘는 크는데도 오래 걸리고 죽는데도 오래 걸려요. 죽은 것 같은데 금방 확 다른 나무처럼 상태가 나빠지면서 바로 고사하는 게 아니라 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얘는 사는데도 크는데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게 바로 이제 주목하고 비자나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성수는 이런 것들이죠. 포플러라든지 우리 그 버드나무 종류, 그 다음에 백합이나 사시나무, 은백양 뭐 이런 것들입니다. 플라타나스도 속성수 속에 속합니다. 29번. 단위용적 중량이 1.655, 굵은 골재 비중이 2.65일 때 이 골재의 실적률과 공극률은 얼마인가? 자, 실적률은 뭐가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공극률은 비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자에 골재가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차 있는
이렇게 차 있는, 골재로 차 있는 부분을 우리는 실정률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사이의 빈 공간을 우리는 공극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정률과 공극률을 합치면 100이 되겠죠.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실정률은 2.65, 이 비중분의 단위 중량인데 거기에 100을 하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거예요. 62.3%가 되고 100에서 요걸 빼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따로 계산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A는 실정률이라고 그랬죠? 62.3과 37.7이 되는 거죠. 실정률 구하는 공식만 하나만 알면 됩니다. 뭐 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자, 다음 30번. 스프레이 건을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은, 스프레이 건이라는 거는 우리 칙칙 뿌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럴 때 이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수성이나 유성이나 에나멜 같은 경우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프레이로 할 때 이가 앞이 막히거나 뻑뻑하거나 흘러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레커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레커 같은 경우에는 그 얇게 싹 발림이 되기 때문에 건조 시간도 짧죠. 대신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 31번. 다음 중 수목을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수관을 다듬어 만든 수형을 가리키는 용어는 우리가 형상수라고 얘기하고 토피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뭐 주목이라든지 꽝꽝나무로 이런 토피어리를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자, 다음 32번. 목재, 방부제에 요구되는 성질로 부적합한 것은, 자, 목재는 이제 부되는 것 때문에 방부 처리를 하거든요. 자, 그럴 때 그 목재 방부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재 방부제는 강도가 커지고 중량이 증가된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썩지 않게 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리 방법이고 그 제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도하고 중량하고는 상관이 없다. 부되는 데만 문제가 있다. 방부성이 크고 뭐 인체의 피해가 적고 되도록이면 인화성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33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 열경화성 수지고 내수성이 크고 무색 투명하고 내약품성, 내용제성, 알키드 수지를 다른 거보다 내수 베니어합한 접착제로 많이 쓰는 게 이 멜라민 수지입니다. 여기 뒤에 이제 설명이 좀 많이 나올 건데요. 자, 일단 페놀 수지부터 볼게요. 석탄산 수지는 페놀 수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갈색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아까 무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푸탈산 수지는 우리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일종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염화비닐 수지는 열 가소성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 내수 베니어 합판의 접착제, 그 다음에 열 경화성, 그 다음에 내수성이 있는 것은 멜라민 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34번. 유리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이에요. 수산화칼슘은 소석회를 수산화칼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액을 우리는 석회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35번. 블리딩 현상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에 떠올라 표면에 물이 증발함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에 남는 가볍고 미세한 물질로 시공시 작업 이음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용어로서 맞는 것은, 자, 일단은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슨 시공성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블리딩 현상 자체가 재료의 분리 때문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블리딩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리딩 현상이 생기게 말라서 나타난 현상을 우리는 레이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우리 계속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한 것 중에 이 콘크리트에 대한 용어가 보면 한글로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영어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또 시공성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를 워커빌리티 이렇게 적혀 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나 다 같은 말이니까 같이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consistency는 반죽질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plasticity는 성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finishability는 마무리성 뭐 이런 거 우리 배웠단 말이죠. 자, 일단은 여기서 설명한 거는 레이턴스 3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36번 거실이나 응접실 또는 식당 앞에 건물과 잇대어서 만드는 시설물은 우리 보통 이제 요즘 커피숍 가면은 많죠. 밖에 나와 있는 요런 거 테라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테라스. 그래서 우리 왜 데크로 바닥 처리해가지고 거기다 테이블 놓거나 아니면은 뭐 파라솔을 이렇게 펴놓거나 했죠. 그걸 테라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 37번 보도블럭 포장공사의 단면 그림 중 블럭 아랫부분은 무엇으로 채우는 게 좋은가? 자, 우리 보통 아마 나중에 도면을 그리시게 되면 이 단면도를 많이 그리시게 될 겁니다. 보도블럭을 이렇게 깔고 나면 그 밑에 들어가는 게 모래입니다. 모래 밑에 잡석을 넣고요. 그 두께는 THK 얘가 블럭이 60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THK 40 보통 뭐 33에서 4cm라고 했으니까 40 모래 그 밑에 THK 100이나 150 잡석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장 단면도를 그릴 때 이런 모양으로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는 나중에 실기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그 재료의 밑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블럭 밑에는 모래 잡석이고요. 판석, 뭐 화강암 판석이든 뭐 자연 판석이든 판석 밑에는 몰타르가 들어가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판석 같은 경우는 블럭에 비해서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밑에 몰타르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조경 설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 이제 계획은 끝났고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설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구상 개념도입니다. 자, 도면이 이제 대상지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 대충 뭐가 있고 이렇게 동선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면적을 나타내고 동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계략적인 식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는 개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내가 구상한 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개념도, 구상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시 설계하기 전에 하게 돼 있어요. 자, 다음 39번. 원래의 디딤돌 놓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디딤돌은 주로 화강암을 넓적하고 둥글게 기계로 깎아. 기계로 굳이 그렇게 깎을 이유가 없어요. 디딤돌은 한 면이 넓적하고 평평한 자연석이나 아니면 화강석 판석, 그 다음에 통나무 또는 인조목. 요즘에 뭐 별별 거 많이 써요. 우리 그 맷돌 돌리는 그 동그란 거 있죠?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아주 납작하게 돌을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디딤돌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굳이 화강암을 이렇게 둥글게 기계로 깎아서 다듬거나 하는 일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자, 디딤돌은 보행을 위해서 공원이나 정원에 잔디밭 자갈 위에 설치하는 거고 그 상하면은 평평하고 지름이 보통 30cm 정도로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발을 놔야 되는 경우는 한 50cm로 하고 배치 간격은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뭐 3에서 보통 6cm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간격은 발 보폭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죠. 자, 다음 40번. 전정할 때 큰 줄기나 가지 자르기를 삼가해야 되는 거. 자, 이 문제 계속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부우가 잘 되는 벚나무는 굵은 가지를 잘 자르지 않습니다. 전정 자체를 자주 하지 않고 잘 하지 않고 굳이 굵은 가지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거나 안 하는 것이 좋다. 41번. 오늘날 세계 3대 수목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털록병, 시드름병, 줄기마름병은 우리 세계 3대 수목병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보는 겁니다.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은 뭐 그렇게 많이 막 자주 걸리는 병까지는 아니다. 42번.
자연석 쌓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인공적으로 다듬는다라는 말에서 틀린 겁니다. 자연석 쌓기라고 분명히 앞에서 규정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인공적으로 다듬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연석 쌓기는 자연 그대로, 돌을 그대로 이용한다. 그 다음에 가급적 벌어짐이 없이가 아니라 살짝 벌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쌓으면 살짝 이렇게 벌려서 요 사이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죠. 사이목, 틈새 식재라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다 잘못된 거다. 자, 43번. 벽돌 쌓기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굽기 시작한 몰타를 당연하죠. 우리는 벽돌 쌓기 할 때 필요한 만큼 조금씩 1시간 사용할 만큼만 비벼서 쓰고, 다 쓰고 나면 새로 또 비벼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굳은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붉은 벽돌을 쌓기 전에 충분히 물추김을 실시를 하면은 부착이 더 잘 돼요. 그리고 모서리가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하루에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하로만 쌓습니다. 그 이상으로 쌓으면 이 몰타르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답은 4번인데요. 가급적 담장의 중앙 부분을 높게 하고 끝 부분을 아니요. 높기를 같게 해야죠. 울퉁불퉁하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다음 중 농약의 혼용 사용 시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농약은 혼용 사용합니다. 살충제와 살균제를 동시에 혼합해서 살포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닌 것은, 일단 독성이나 약효 이런 것들이 좋아요. 지속기간도 좋고 뭐 이 약과 저 약을 섞어서 해서 좋은 점들이 많은데, 약해를 증가시킨다는 자체는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희석 배수를 지키지 않을 때 약해가 증가됩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이 농약 얘기할 때 항상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분명히 1000배라고 하라고 했는데 빨리 죽이려고 뭐 200배, 300배로 하면은 오히려 식물한테 약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희석 배수를 꼭 지킨다. 자, 다음 45번은 실내 조경 식물의 선정 기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실내 식물은 그 환경 조건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뭐 수분 공급을 얘기한다 그래야 되나요? 관수 부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온도 부분이, 이런 것들이 둔감한 식물들이 좋습니다. 일단은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낮은 강도에 견디는 식물, 온도 변화에 둔감한 식물. 히터를 켰다가 꺼버리면 온도 차이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둔한 식물. 그 다음에 가스는 뭐냐면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스에 잘 견딜 수 있는 식물. 그 다음에 내건성, 내슴성. 자, 물을 우리가 자주 인공적으로 줘야 되고, 물 빠짐이 잘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잘 못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조했다가 갑자기 너무 습했다가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강한 식물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46번.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잘려진 뿌리로부터 새 뿌리가 오게 하여 활착이 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것도 저번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이제 이식했을 때 얘기예요. 이식했을 때 잎으로부터의 증산과 뿌리의 흡수, 우리가 이거를 TR율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식을 하면 TR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상부의 잎을 좀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CN율이나 이런 것들보다 이 부분이 TR율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퍼걸러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퍼걸러는 경관에 초점이 되는 곳이나 조망이 좋고, 그 다음에 한적하고 통경선이 끝난 모서리, 그 다음에 산책로의 결전점, 교차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가운데 통행에 지장을 주는 한가운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근데 만약에 내가 전원주택에서 내가 한가운데 놓고 싶다면 놔야겠죠. 하지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한가운데입니다. 웬만하면 통행의 모든 시설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48번. 경사가 있는 보도교의 경우 종단 기울기가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하며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을 거칠게 표면 처리해야 하는가. 자, 우리 경사가 있는 보도교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다리 같은 건데 종단 기울기가 8%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12분의 1을 넘지 않는다 라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8%를 넘지 않는다거나 한다고 얘기를 하죠. 15도 정도 되면 15%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마지노선을 8% 정도로 보는 거죠. 8% 정도 되면 어쨌든 경사가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바닥을 거칠게 표면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 49번. 벽돌 쌓기에서 사용되는 몰타르의 배합비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자, 1대1은 치장용. 1대2나 1대3은 붙임용입니다. 1대4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비율은 없습니다. 아예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에요. 50번. 조경수 전정의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일단은 수형을 먼저 정합니다. 내가 원추형으로 할 건지, 반원형으로 할 건지, 이런 수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가지를 배열하고, 배치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 피해를 받은 가지, 뭐 평행지, 교차지, 역지, 사지, 뭐 도장지, 이런 것들을 제거합니다. 이때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자, 다음 51번. 직영공사의 특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영과 도급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전원주택을 조성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하면 직영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경회사에다가 전문 회사에다가 맡기면 그게 이제 도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하면은 비용 발생 안 되죠. 하지만 조경회사에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머니에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문적이죠. 도급을 주는 거는. 직영은 전문적이죠. 아유, 저 조경 배워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전문적이에요. 아니고요. 여러분은 단순히 이거 몇 개월 배워서 하는 건 전문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직접 하는 게 직영, 남한테 주는 게 도급인데 여기 3번 보시면 시급한 준공을 필요로 할 때는 오히려 더 전문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도급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52번. 솔수염 하늘소의 성충이 최대로 출현하는 최성기는 언제인가? 자, 6, 7월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하늘소 같은 경우를 방지할 때는 얘가 월동을 하고 알 낳았을 때 봄에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 알이 깨서 나와서 성충이 돼 가장 많이 출현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을 때는 6월에서 7월입니다. 엄청나요? 네, 자, 다음 53번. 일반적인 토양의 상태에 따른 뿌리 발달의 특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옥한 토양에서는 뿌리목 가까이에서 많은 뿌리가 갈라져 나가고 길게 뻗지 않는다. 뭐 얘가 옆으로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비옥하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척박지에서는 뿌리 갈라짐이 적고 길게 뻗어 나갑니다. 왜? 어떻게 더 먹고 살라고. 멀리 저기에는 안 있을까 싶어서 멀리 뻗어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습한 토양에서는 호흡을 위해 땅 표면 가까운 곳에 뿌리가 퍼진다. 이게 보면은 우리 그 나구송을 보면 표면 위에까지 뿌리가 올라와요. 그걸 우리가 기근이라고 하잖아요. 숨 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3. 건조한 토양에서는 뿌리가 짧고 좁게 퍼진다. 건조하면 멀리까지 가죠. 금방 이 척박지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54번. 비탈면의 기울기는 관목 식재 시 어느 정도 경사보다 완만하게 식재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식재를 할 때 요거 30도 정도에서 관목 식재 가능. 이게 이제 1대2 정도 되는데 1대2보다 완만하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사지에
여기에다가 큰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조그만 나무를 심거나 지피초야를 심고 이렇게 평지가 됐을 때 교목을 심는다는 뜻이에요. 경사지에는 웬만하면 안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대1이다 이러면은 관목도 못 심어요. 관목도 못 심어요. 1대 0.3이다 이거는 식재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거의 1대 이렇게 완전 서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1대1이면 45도로 보고요. 얘가 45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 가파른 거고 얘도 가파르거든요. 실제 우리가 여러분 45도지만 실제 가보면 거의 막 이렇게 갖고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교목식재를 할 수가 없고 여기는 관목식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대2보다 완만해야 관목, 1대3이나 1대4 정도 돼야 교목을 식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55번. 조경시설물 중 관리시설물로 분류되는 것은 자, 조명시설과 표지판은 우리가 관리시설로 보고요. 분수나 인공폭포, 이거는 수경시설, 얘는 유희시설, 놀이시설, 얘는 축구장, 철봉 이런 거는 운동시설에 속합니다. 자, 다음 56번. 공사 현장의 공사 및 기술 관리, 기타 공사 업무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사람은 현장 대리인이죠. 현장 대리인은 우리는 이제 현장 소장이라고 부르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업무 관련해서는 현장 대리인이 하죠. 감독관은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을 우리는 현장 감독관이라고 얘기하고요. 현장 감리원은 이 현장 소장과 감독관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이거를 도면과 맞게 하는지를 보는 게 감리원입니다. 자, 그 다음 57번. 배수관 중 가장 경사를 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것은 자, 배수관이라는 건 물이 빠지는 관을 의미합니다. 관이 작으면 작을수록 물이 잘 안 빠지겠죠. 크면은 그냥 평평하게 해도 물이 줄줄 빠지겠죠. 그러니까 관이 작을수록 경사가 커야겠죠. 그러니까 관이 가장 작은 직경이 파이 100mm인 관이 가장 경사를 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지역이 광대해서 하수를 한 개소로 모으기가 곤란할 때 배수 지역을 여러 개 또는 그 이상 구분해서 배관하는 배수 방식을 우리는 방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배수 체계예요. 우리 그 어골령이나 뭐 하는 것들은 암거 배수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물을 빼는 하수 처리하거나 이제 물을 빼는 배수 관거를 배수 방식은 직각식, 차집식, 방사식, 선현식이 있습니다. 직각식은 말 그대로 물을 흘려보내서 해안에서 물 쓰고 거기 물을 바닷가로 바로 버리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지역이 너무 넓어서 한 곳으로 모으기 힘들 때는 방사식으로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이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59번. 근원 직경에 의한 품셈,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근원 직경에 의한 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은행나무, 왕벚나무는 HB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회나무는 뭐가 될까요? 여기 보면 아예 흉고직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회나무는 H, 수고에 의해서 품셈을 적용합니다. 수고에 의해서, 수고. 여기 보면 독일 가문비 얘네들 있죠. 여기 아외 있잖아요. 그쵸? 요 설명이 지금 잠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수고에 의한 식재는 아외나무고요. 그 다음에 꽃사과나 뭐 이런 나무들 있죠.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은 HR로 품셈을 적용합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마지막 60번. 항공사진 측량할 때 장점 중 틀린 것은 축척 변경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분업화를 해서 능률이 굉장히 오르고요. 그 다음에 동적인 대상물의 측량도 가능하고요. 넓은 면적을 단시간에 사용할 수 있고 한 번 사용한 걸 여러 가지로 다 취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항공사진 측량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넓은 지역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 보면 면적과 무관하며 항공사진 측량은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 좁은 면적보다는 넓은 면적에 측량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측량으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8회 모의고사 풀이 마치겠습니다.